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50대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하나를 키웠었는데 그 아이가 벌써 커서 시집을 간다고 해서 싱숭생숭한 마음에 사연을 적어 내려가 봅니다. 자식이 항상 제 품에 있을 때는 독립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사람 마음이 자식에게도 간사한 것이 적용이 되는 건지 막상 떠나보내려고 하니 걱정되고 염려되고 제 눈에는 아직 어린아이처럼 보이는지라 저 미숙한 것이 시댁 식구들한테 미움받지 않고 남편에게는 내조를 잘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시집가기 직전에 남들처럼 엄마 곁에서 엄마 품속에서 파고들어서 자겠다며 저는 딸과 함께 꼭 안고서 잠들었는데 자꾸만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제 눈물을 느꼈던지 딸내 있는 반짝이는 눈을 뜨고 저를 올려다 본 다음 다시 한번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어디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전쟁 가는 것도 아닌데 무슨 그렇게 눈물을 줄줄 흘리시오. 나 시집가 엄마. 그것도 엄마가 나보다 더 애끼는 사위한테 시집 보내는 건데 그렇게 걱정돼? 엄마,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은 안 되오? 내 눈에는 넌 여전히 아기 같고 작은 소녀 같은데 이렇게 30이 훌쩍 넘어서 시집 보낼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좀 그렇네. 주책맞게 눈물도 나고 말이야. 그냥 옛 생각이 나서 그랬다. 자꾸 너 시집 보낼 생각하니까 어릴 적 네 생각이 나서 나처럼 건강하고 사고 한번 안 치고 씩씩하게 자란 딸이 어디 있다고 맨날 그렇게 걱정이야. 하여튼 엄마는 못 말려. 나도 나중에 애 낳으면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엄마처럼 걱정하는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아. 내가 더 걱정된다니까. 정아도 불러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많이 고민했는데 그냥 부르지 않기로 했다. 그게 너한테도 그 애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저는 나지막히 깊이 묻어두었던 정아라는 이름을 꺼내었고 딸 또한 정아라는 흔하디 흔한 이름을 듣자마자 얼굴이 굳어지면서 짐짓 제 마음을 짐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많이 고민이 될 것 같긴 한데 난 아무래도 상관없어. 시간이 지난 만큼 기억도 잘 안 나고 이제는 나는 다 잊었는데 아직도 엄마는 생생한 거야? 그날 일을 어떻게 잊겠니? 엄마는 절대로 그 일 못 잊어. 절대로. 저는 딸에게 그리 말하며 무려 20년이나 지난 일에 대해서 몸을 움츠리며 부르르 떨었습니다. 네, 벌써 20년이 넘게 흘렀네요. 저는 20년 전 딸아이와 애 아빠 없이 혼자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한 후 1년 후 딸을 낳았는데 남편은 딸 3살 때 교통사고로 저 세상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남편의 사고 소식을 듣고 3살박이 딸을 업고 남편이 있다던 병원으로 갔는데 이미 흰 천으로 몸 전체가 덮여 있었고 저는 그 앞에서 통곡을 하며 남편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고작 25살인 앳된 나이였어요. 21살에 남편과 결혼한 후 우리 딸과 함께 우리 딸 동생도 보고 깨볶으며 살 생각에 행복했고 워낙 남편이 자상하고 듬직했던 사람이라 저는 항상 남편에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보육원에서 살다가 같이 있는 친구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서 튀어나와 별의별 안 해본 일 없이 다 해본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돈도 좀 쏠쏠하게 만지는 상황에서 직원으로 들어간 저와 결혼한 상황이었더랬죠. 남편은 저보다 7살 많은 사람이었고 저를 아껴주며 누구보다 존중하는 부인으로 대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다니다가 철없이 여행 다니고 싶은 생각에 남편의 회사에 직원을 구한다길래 아르바이트로 들어갔더랬죠. 디어대 다니시고 불문과 여학생이군요.
저도 한때 좋은 사람과 프랑스에 빠져서 불문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반갑네요. 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시간 약속 하나는 끝내주게 잘 지키거든요. 고마워요. 요새 자기 일처럼 일해주는 직원들 흔치 않은데 이런 직원을 만나다니 제가 굉장히 운이 좋네요. 웃는 인상이 참으로 선해 보이는 사람에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불문과 꿈 많은 여학생이었던 저는 저보다 7살이나 많은 사장님이었던 남편과 일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었고 점차 그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람한테 끌리게 되었었던 것은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사장님은 다행히 현재 연인이 없으셨고 왼쪽 손가락 4번째 약지의 반지는 어디에도 없는 것을 보고 안심이 되는 스스로를 발견하면서 제가 그 사람한테 진심이구나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제 마음을 알았던지 아니면 우리 둘의 마음의 시기가 그때 비슷하게 통했던 건지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제가 바랬던 프랑스로의 배낭여행을 연인으로서 같이 떠나게 되면서 저는 그때 제 마음에 확신을 하고 그 사람과의 마음 또한 확인한 후 결혼하겠노라고 마음먹었더랬죠. 혼전 임신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그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한테 뺏기고 싶지 않아서 그 사람을 부모님께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하자 집안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역시 의원이었던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래도 제가 아르바이트 다녔던 사장님이라는 말에 어느 정도 재력은 있나 싶었었지만 정작 만나보니 그런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고 크지 않은 작은 사업 하나를 거느리고 있었기에 아버지의 눈에는 차지 않았겠죠. 더욱더 걸렸던 것은 그 사람의 집안이었습니다.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어서 보육원에서 생활하다가 살기 힘들어서 나와 죽을 힘을 다해 제 인생을 꾸리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따님을 주신다면 제가 반드시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저만 믿어주십시오, 아버님. 허나 명예를 중요시하고 남들에게 보이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겼던 아버지께서는 그런 남편이 마음에 들리 만무했고 둘째 딸인 저의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첫째 언니는 저보다 3살 정도 더 많았었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만나는 사람도 의사였고 형부 집안도 사돈 되실 분이 병원 교수로 오래 계셔서 그야말로 소위 빵빵한 집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에 비해서 조건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을 데려왔으니 식구들은 모두 눈을 치켜대며 반대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사람을 사랑했기에 식구들하고 연을 끊고 남편과의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식구들은 저를 손절하고 아버지께서는 보란듯 저한테 결혼식장까지 찾아와 똥숟간물을 한바탕 부은 뒤 분에 찬 얼굴로 악담을 쏟아 부었습니다. 너 이놈의 자식, 부모 가슴에 대 못 받고 너라고 잘 살 줄 아느냐? 이 천하의 못된 것. 이제부터 넌 내 딸이 아니다. 어디 네 마음대로 한번 잘 살아봐라. 네가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볼 것이야. 괘씸한 것. 아버지께서는 호통을 치며 본인의 분풀이를 한 다음 갔습니다. 남편은 제 다리에 똥숟간물이 튈까 싶어 저를 번쩍 안고 출입문 쪽을 지나가서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너무나도 남편에게 미안하더라고요. 제 결혼식이기도 했지만 남편의 결혼식이기도 했었잖아요. 한 번뿐인 결혼식에 그렇게 상처를 주니 참으로 아버지가 밉고 원망스러워서 저 또한 미안한 마음이 사라진 상태로 가족들을 평생 안 보겠노라고 마음먹었네요. 저는 남편과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떠난 뒤 그곳 터가 좋았던지 허니문 베이비를 가진 후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신혼집으로 들어온 곳은 깔끔한
어느 예쁘게 단장한 집이었습니다. 따뜻한 집이 그리워서 어떻게 해서든 마련한 내 집이야. 당신과 함께 신혼생활하며 우리 아이랑 행복하게 살자. 남편의 목소리가 떨려와서 저는 남편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고, 이윽고 이듬해 봄날 우리 딸이 태어났습니다. 남편은 작은 아이를 안으며 감격스러운 듯 눈물을 흘리며 어쩔 줄을 몰랐고 밤새 옥편을 뒤져가며 이름을 다운이라고 지었습니다. 내 딸 다운이, 정다운. 이름이 너무 예쁘구나. 네 엄마 닮아서 얼굴도 예뻐. 꽃같이 건강하게 잘 자라거라, 내 귀여운 딸아. 남편은 감격에 겨워하며 딸을 품속에 다시 한번 안았고, 저는 그런 그와 내 아이를 흐뭇하게 바라보았답니다. 이게 행복인가 싶더라고요. 저는 제 몸이 채 회복되지 않았지만 산후조리보다는 내 아이를 돌보는 데 힘썼고, 남편이 사람을 고용해서 제 산후조리를 도우려 했지만 제가 낯선 사람은 불편하다 하니 더 미안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당신 산후조리 당신 어머니가 누구보다 잘해주실 텐데 하물며 내 어머니도 안 계시니 내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아. 됐어. 난 어리니까 몸 회복도 빠른 편인 것 같아. 나이든 산모도 아닌데 뭘 그런 것 가지고 그래.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은 당신 일이나 해요. 나와 우리 애기는 걱정 말고요. 둘 다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 같아서 그렇지 내게 제일 소중한 사람들이 바로 당신이랑 우리 다운이인데 나는 당신이랑 다운이밖에 없어. 내 전부야 너희들이. 알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의 전부들은 항상 당신 곁에서 힘이 돼줄 테니까 우리를 믿어요. 알겠죠? 남편은 눈시울을 붉히며 콧잔등이 시큰해진 듯 고마워했고, 평생 홀로 외로웠던 남편의 가족들이 된 저희를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딸과 저에게 따뜻하고 자상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일이 바빠도 딸과의 약속은 꼭 지켜주고, 딸 잠들기 전에 와서 자장가를 불러주며 딸을 재웠던 내 사람. 그렇게 행복하게 하루하루 단꿈을 꾸며 살아갔을 때 낮잠 자는 아이를 안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제 귓가에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울렸네요. 남편분이 사고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가 손쓰기도 전에 이미 숨을 거두셔서 죄송합니다. 뭐라고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거기 어디예요? 제가 지금 갈게요. 저는 얼른 자는 애를 들쳐업고 남편이 누워있다던 병원에 도착했는데 구급대원 말 맞다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남편이 사고 난 그곳은 생각지도 못했던 경기도 양평에서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는 강원도 지방에서 살고 있었고 양평하고는 거리도 있고 갈 일이 없었는데 어찌 그곳에서 남편이 발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의 전부가 저였듯 제 전부는 남편이었고, 전부였던 남편을 보내며 딸을 안고 몇 날 며칠 제정신이 아닌 채로 오열하고 통곡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을 보내었고 갈대가 우거진 강에 남편을 뿌렸습니다. 홀로 외롭지 않게 나도 떠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또 다른 내 자신이었던 내 자식 때문에, 그 사람이 유일하게 남겨준 선물이었던 내 딸 때문에 저는 차마 결심하지 못하고 모진 목숨 부지하며 살았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는 불행 중 다행히도 집이며 회사며 어느 정도 당장 먹고 살 수는 있는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고, 한동안 아이를 잘 키우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제가 운영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회사를 원하는 사람에게 매각을 했고, 그 돈으로 나중에 아이 크면 가게를 차릴 요량으로 예금으로만 묶어두고 있었고,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곳에서 살면 너무 힘들 것만 같아서 집도 팔아서 저는 친정이 있는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네요. 남편의 부고 소식을 들었음에도 친정은 저를 완전히 끊으려고 작정했던 건지 서울에 왔음에도 그 어떤 연락도 주지 않았고 저 역시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너무 외롭고 슬퍼서 심적으로 힘들고 불면증에 시달릴 정도로 힘들었지만 그것 또한 딸을 꼭 껴안고 있노라면 잊을 수 있었기에 딸은 그만큼 자라날수록 제게 절대적인 존재가 되었네요. 유치원 시절을 무사히 넘기고 초등학교 시절이 되면서 그제서야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고 저는 묶어놓았던 예금을 풀어 편의점을 시작했습니다. 막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것은 지장이 없었기에 저는 아이의 교육에 신경을 쓰고 이제 제 스스로에게도 관심을 갖고 건강을 체크하고 운동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헬스장에 등록하고 운동을 막 시작하려는데 간만에 하는 운동이라 그런지 무척이나 빨리 지쳤고 그래도 인내심을 갖고 한 개라도 더 하려다가 그만 고꾸라져 버려 발목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다친 발목에 어쩌나 싶어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다가와서 제게 조심스럽게 붕대를 건네며 말을 건네더라고요. 저기 괜찮으세요? 발목 많이 다쳐 보이는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 붕대 쓰실래요? 저는 여자의 말이 고마워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며 받은 붕대를 썼고 그 여자는 제가 어려워하니 능숙하게 제 다리를 감아주며 저를 부축하고 탈의실까지 안내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간호사를 했거든요. 지금은 애 낳고 그만뒀지만 다리가 불편하신 것 같은데 제가 택시 불러드릴 테니 정형외과로 가보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다리 아프면 골치 아파요. 여자는 웃으면서 제게 친절을 베풀었고 저 옷 갈아입는 것까지 도와주며 택시까지 태워주었습니다. 너무나도 고맙더라고요. 겨우 병원에 도착해서 치료를 받고 저는 운동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이 아프니 세상만사 귀찮더라고요. 편의점에 물건 정리하는 것도 힘들어서 알바생한테 좀 더 나와달라 하고 아이한테도 못해주는 것이 많아 미안하게만 했네요. 근데 그때 낯선 번호로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이 저 세상 간 이후로 여자 혼자 살기에 부쩍 낯선 번호에 대한 경계심이 많아서 받을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휴대폰 번호라 누구인지는 궁금하기도 하고 또 아이에 관한 연락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받게 되었더랬지요. 그런데 목소리의 주인공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그때 헬스장에서 다치셨던 분이시죠? 그때 사진 한 장을 떨어뜨리신 것 같아서 제가 주워서 잘 보관했거든요. 사진이요? 저는 사진을 갖고 다니지를 않는데 가족사진 같아서 혹시나 중요한 걸까봐 주워서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다치셔서 안 오실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원장님께 연락처 받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혹시 몰라서 휴대폰에다 보내봤어요. 그럼 확인 후 연락 주세요. 여자는 저에게 그리 말을 했고 저는 무슨 사진일까 싶어서 핸드폰 속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뜻밖의 가족 사진이 있더라고요. 저와 저희 딸, 그리고 생각만 해도 그리운 내 남편이 저희와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사진을 갖고 다녔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한 와중에서도 워낙 가족 사진들을 많이 찍었던지라 있을 법한 것 같기도 한데 이상하기도 하면서 어찌되었든 우리 가족 사진이니 어떻게 해서든 거기 떨어뜨렸나 싶어 제 것이 맞다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우리 집 근처에 와서 사진을 전해주겠다 했고
저는 알겠다고 해서 집 앞에서 기다렸는데 그 여자가 운동을 마치고 나왔던지 편한 복장으로 오며 사진을 건네주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가족 사진이 참 단란해 보이네요. 신랑분이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근데 다리는 좀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요. 번거로우실 텐데 여기까지 가져다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보니까 저희 집에서도 멀지 않은 곳에 사시는 것 같은데 오다 가다 동네 이웃 주민께 이 정도도 못 해드리나요? 그럼 가볼게요. 푹 쉬세요. 여자는 제게 인사를 하며 몸을 틀었고 저는 그래도 여기까지 직접 수고스럽게 가져다 준 주민께 고마움을 표현하고자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에서 차 한잔하고 가시겠어요? 번거로우셨을 텐데 뭐라도 대접드리고 싶어서요. 안 그래도 괜찮은데 그럼 잠깐 실례해도 될까요? 여자는 사양 한 번 없이 흔쾌히 제 제안을 응했고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며 저희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그렇게 살림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 다소 썰렁해 보일 수도 있기도 했고 무엇보다 남자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을 텐데도 여자는 그저 집이 깔끔하고 예쁘다며 칭찬 일색이었고 저는 그 여자에게 차와 사다 놓은 도넛들을 내놓았고 도란도란 얘기를 하게 되었네요. 얘기를 하다 보니 나름 그 여자와 공통점이 많더라고요. 어머, 아이가 사연초등학교에 다녀요? 저희 애도 그런데 반은 다르지만 4학년인 것까지 똑같네요. 세상에, 같은 학교 학생 학부모를 이렇게 우연찮게 만나다니 너무 신기해요. 그러게요. 거기다가 절 도와주시고 사진까지 찾아주시고 제가 너무 신세를 많이 지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서로 도울 때는 도와야죠. 아무튼 이것도 인연인데 나중에 가족들끼리 한번 만나서 식사라도 해요. 여자는 제게 살갑게 얘기를 했고 저는 남편이 먼저 저 세상을 갔다는 얘기를 차마 하지 못하고 그냥 알겠다고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끄덕였네요. 그렇게 여자는 집에서 가게 되었고 여자의 딸 이름은 정아라는 아이였다고 해요. 저는 우리 딸이 학원 갔다 오자 정아라는 이름에 대해서 물었고 딸은 같은 반이 아니었기에 한참 동안이나 생각하더니만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정아 맞지? 나 알아. 우리 옆반인데 몸집도 되게 작고 말라서 별로 존재감이 없더라고. 친구도 많이 없고 늘 혼자 다니는데 공부는 잘한대. 소문으로는 아파서 4년 정도 입학이 늦었다고 하더라. 원래는 언니인데 같은 학년이니까 다 친구로 지내는 것 같아. 4학년 제 딸은 친구에 대해 야무지게 말을 해대었고 저는 그 여자 딸이 작고 혼자 있다는 소리를 듣고 걱정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파서 4년이나 초등학교를 늦게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죠. 저는 딸에게 혹여나 오다 가다 그 아이를 만나면 잘해주라는 얘기를 했고 딸은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딸이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와 제게 쪼르르 오더니만 말하더라고요. 엄마, 정아도 나처럼 아빠가 안 계시는 것 같아. 다른 애들 말 들어보니까 항상 엄마랑만 같이 다닌다고 하더라고. 걔도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같은 반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걔도 나처럼 옛날에 아빠가 돌아가셨던 것 같아. 딸은 정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던지 제게 숨김없이 이야기를 해주었고 저는 그 딸이 뭔가 더 안쓰럽게 느껴지며 묘한 동질감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 몸이 회복되어서 다시 헬스장으로 가게 되었는데 어김없이 그 엄마가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그 여자에게 먼저 아는 척을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반겨주며 러닝머신에서 내려오더군요. 몸은 좀 많이 나아지셨어요?
그렇잖아도 저번에 얻어 마신 차가 맛있어서 뭐라도 보답드려야겠다 싶었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면 운동 끝나고 식사 같이 하실래요? 여자는 참으로 부침성 있게 제게 대해주었고, 저랑 같은 처지에 동질감 때문인지는 몰라도 처음 가졌던 경계심은 어느덧 사라져버리게 되었고, 그 여자와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제가 워낙 동네 사람들하고 잘 안 어울리다 보니 친구가 마땅히 없었는데 참으로 잘된 것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딸 하나 키운 것 외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었다는 것도 공통점이라면 공통점이더라고요. 거기다 그 여자는 말도 싹싹하니 제게 잘해주었는데 저보다 4살 정도 더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얼굴이 동안인데다가 앳돼 보여서 몰랐는데 이름도 윤선이라는 예쁜 이름이었습니다. 윤선 언니와 그 후로 얘기를 한 후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며 친해졌고, 우리는 꽤나 서로에게 다정하고 좋은 사이가 되었어요. 같이 운동도 하러 다니고 식사도 같이 하고 차도 함께 마시고 가끔 아이들끼리 만나서 놀기도 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더랬지요. 윤선 언니의 직업이 궁금했었는데 생각보다 흔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바로 무속인이었는데, 저는 물론 종교가 없긴 하지만 그런 미신적인 것도 믿지 않고 선입견도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윤선 언니의 가게는 생각보다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아마도 딸 때문에 괜히 놀림거리나 손가락질을 받을까봐 일부러 떨어진 곳에 차린 것 같았어요. 처음 가게 되었을 때 드라마에서나 보던 법당 같은 것을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깔끔하고 예쁜 인테리어로 단장이 되어 있어 그것도 놀랐습니다. 좀 놀랍지? 나도 신내림은 받고 싶지 않았는데 팔자가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 우리 딸이 신병을 알아서 내가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내 딸이 힘들어지니 다 감수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도 내가 이걸로 벌어먹고 살면서 이만큼이나 여유 있게 사는 거니 누굴 원망하겠어. 언니는 꽤 유명한 무당 같았습니다. 크게 홍보하지 않았음에도 주변 사람들이 아름아름 입소문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았고, 예약하면 거의 반년 정도 있어야 볼 수 있으니 정말 대단한가 싶었지요. 내가 막 대단한 건 아니야. 그냥 난 돈 욕심 부리지 않고 우리 딸 키우면서 내 생활도 여유 있게 하고 싶으니 일부러 손님을 많이 안 받아서 그렇게 예약이 긴 거야. 다들 알아주니 내가 더 고마울 따름이지. 언니 많이 힘들었겠어요. 쉽지 않은 길일 텐데. 전 선입견을 갖고 보거나 하진 않으니 걱정 마요. 너는 네 팔자 궁금하지 않아? 온 김에 내가 한번 봐줄까? 저요? 말씀은 고맙지만 전 그런 거 잘 믿지는 않으려고 해서. 좋은 게 나오면 다행이지만 안 좋은 게 나오면 좀 찜찜해서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요. 그래, 나도 괜히 너 전 봐줬다가 너랑 얼굴 붉힐 일 생길까봐 무섭기도 하다. 그냥 보지 마. 어차피 운명은 자기가 개척하는 거야. 무당이 이런 말 하니까 웃기기도 하네. 언니는 기분 좋게 웃었고, 저는 행여나 언니의 호의를 나쁘게 생각할까봐 염려스러웠지만 호탕한 언니의 말에 개의치 않고 여지없이 수다의 장을 열었습니다. 언니하고 했던 말과는 다르게 무당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지만 나쁜 것 같진 않았어요. 언니의 눈에는 내 팔자가 과연 어떻게 비칠까 궁금하기도 했지만 굳이 애써 알려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현재 삶이 좋았어요. 딸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 자기 앞가림 잘하며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편의점 사업도 그럭저럭 먹고 살만하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윤선 언니랑 같이 어울려 다니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정아는 저희 아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아이 딴에는 제 아이가 어찌 보면
사막의 단비 같은 아이였더랬지요. 저희 아이가 워낙 인기가 많고 살갑고 사교성도 많아서 친구들이 많은 편이었거든요. 그 와중에서도 정화를 챙겨주니 정화는 저희 아이를 고맙게 여겼고 내성적인 성격에도 자신의 마음을 아이에게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간혹 저희 아이는 정화와 함께 놀고 나서 돌아올 때 시무룩해 보여서 잘 놀 때는 언제고 또 집에 와서는 표정이 좋질 않아 하루는 대놓고 물어봤더랬죠. 다운아, 혹시 너 정화랑 만날 때마다 무슨 일이 있어? 정화와 놀고 난 후에는 표정이 별로 좋질 않아서 무슨 일이 있나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 아니야, 그냥 좀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아무것도 아니긴 엄마가 너를 몰라? 그러지 말고 엄마한테 말해봐. 엄마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그러자 딸이 뭔가 머뭇머뭇거리더니만 이내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게 큰일은 아닌데 가끔 정화가 나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다야? 친구를 좋아하고 관심이 많으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긴 한데 내가 자꾸 다른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싫어하고 자기하고만 같이 놀고 싶어 하는데 그게 좀 피곤해. 그냥 정화랑 같이 있으면 좋은데 그럴 때마다 싸우게 되니 힘들어. 저는 딸의 말을 듣고서야 마음이 놓였고 우리 딸을 좋아해주는 정화가 고맙기도 하고 귀엽기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질투의 감정으로 좋아하는 친구가 자기 말고 다른 친구랑 노는 게 싫어서 그런 게 보였거든요. 저는 딸의 마음을 깨닫고 알아듣게 잘 설명했어요. 정화가 아무래도 우리 딸을 많이 좋아하나 보다. 정화에게도 잘 설명해줘. 나는 너를 많이 좋아하지만 다른 친구들도 소중하다고. 그리고 그 소중한 친구들이랑 정화도 다 같이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이야. 딸의 단짝 친구들이 몇 있었는데 가끔 그 엄마들도 몇 번 봐서 알았는데 다들 좋고 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정화도 함께 어울렸으면 했고 정화 엄마인 윤선 언니도 가끔 약속이 잡히면 데리고 나가고 싶었지만 모녀가 성격이 비슷한 건지 다른 사람들은 만나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정화도 마찬가지로 딸 위에 다른 친구들이랑은 별로 사귀고 싶지 않아 했고요. 그러면서 딸의 물건들을 욕심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학용품을 달라 했고 그 다음에는 갖고 있는 인형들이나 책들, 다음에는 옷 같은 것도 욕심을 냈는데 제 딸도 자꾸만 정화가 자기 물건을 갖고 싶어 하니 그게 좀 이상해 보이고 성질도 났었던 듯 크게 화를 내었다고 합니다. 아니, 정화가 자꾸 내 옷을 달라는 거야. 새 옷도 아니고 내가 작년부터 입었던 옷인데 왜 자꾸 달라 하는지 모르겠어. 자기가 새 옷 줄 테니까 바꿔 입자는데 걔 옷이 나한테 작거든. 걔가 나보다 키도 작고 몸도 말랐고 그래서 안 맞기도 하고 내가 남의 옷을 왜 입냐고. 저번에는 신발도 바꿔 신자고 하는데 걔는 신발이 커서 헐렁거리고 나는 작고 신을 수가 없는 신발인데도 계속 바꾸자고 우겨서 내 친구들이 내 편 들어주니까 울면서 가버렸어. 엄마, 나 정화랑 같이 노는 거 지쳐. 딸은 정화가 그럴 때마다 속상해했고 힘들어했는데 저는 그냥 딸에게 들었을 때 학창시절 친구끼리 의례 겪는 갈등이려니 했지만 딸의 말을 들을 때마다 이건 아닌데 정화가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화 엄마한테 한번 말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저도 혼자, 윤선 언니도 혼자 아이 키우면서 서로 예민해질 수도 있는데 자칫 아이 건드리면 서로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오해가 쌓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해야 했어요. 특히나 윤선 언니는 자기 때문에 아이가 신병에 걸린 적이 있어서 엄마로서의 죄책감이 있었던 건지 아이에 대해서 훨씬 더 예민하고 각별했기에 특히 더 조심을 했어야 했습니다. 몇 번이나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려 했는데 번번이 못하고 지나갔기에
그냥 속으로만 앓고 있었는데 딸의 얘기를 다시금 들었을 때는 꼭 한번 다시 말을 했어야 했습니다. 엄마, 자꾸 내 물건이 없어져. 정아 의심하기 싫었는데 내가 안 주니까 자꾸 가져가는 것 같아. 걔가 놀러 온 다음에 저번에 걔가 가지고 싶다던 내 머리띠도 없어졌고 신발도 없어지고 양말도 없어지고 안경도 없어졌어. 안경까지? 그거 정아가 그런 거 확실해?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걔가 다 자기 달라는 것만 없어졌다고. 단순한 일이 아니더군요. 딸은 언젠가부터인가 정아의 집착과 물건에 대한 소유욕에 치를 떨고 있었고 정아를 점차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딸은 정아를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 했고 심지어 노이로제까지 걸려서 정아를 우연히 만나면 피해 다니고 말도 섞어 하고 싶지 않아 했어요. 제가 언젠가 정아네랑 같이 글램핑을 가자고 했더니 캠핑 좋아하던 아이는 정아와 함께라면 싫다고 했고 너무 싫어하고 미워해서 그런지 꿈속에까지 정아가 나타난다며 괴로워하고 악몽을 꾸고는 했네요. 그 탓인지는 몰라도 우리 딸은 언제부터인가 마음이 약해져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꼭 정아와 연관지을 수는 없지만 정아에 대한 악몽을 꾼 후 계속해서 다른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기가 허해서 그런 것 같아 동네 한의원이나 용하다는 약방을 찾아가 아이의 보약을 지어와서 먹였지만 아이의 상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병원을 찾아가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만 하고 아이의 얼굴은 점점 거먹게 일어나고 고열 없이 심한 두통으로 비명을 지를 정도였습니다. 원인 없이 아픈 날들이 지속되어 가면서 학교도 하루하루 빠지게 되었는데 학교를 빠질 때마다 다운이는 힘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학교 안 가서 좋아. 정아를 안 만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순간 감정이 울컥하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정아를 부담스러워하는 정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싫어하는 줄은 몰랐어요. 다 스트레스로 인한 마음의 병 같았습니다. 도대체 정아가 우리 딸한테 어떻게 스트레스를 줬는지 얘가 이 모양인가 싶어서 저는 그때 무척 화가 났고 당장 윤선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선 언니에게 할 얘기가 있다며 약속을 잡고 그동안 쌓여왔던 얘기들을 허심탄회하게 말할 목적으로 만나게 되었지요. 아이 병간호하느라 윤선 언니가 만나자는 약속을 많이 거절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먼저 만나자고 해서 그런가 윤선 언니가 더할 나위 없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환한 얼굴로 제 앞에 나타났더라고요. 처음에 언니를 봤을 때 밝은 와중에서도 묘하게 표정이 어두운 구석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이제 조금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제가 딸아이 간병하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지 얼굴이 많이 거칠해졌었나 봐요. 윤선 언니도 얘기를 짚으면서 제 얼굴 까칠해졌다며 얼굴을 쓰다듬으려고 하는데 제가 피하자 묘하게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기분이 나빴겠지요. 그러나 저도 분통이 터질 일이었기에 더 이상 좋은 언니 동생으로 있을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자식 일이었으니까요. 언니, 정아 말이에요. 정아가 우리 딸을 좋아해주는 것은 고마운데 좀 지나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나치다니? 뭐가? 사실 나도 너한테 우리 정아와 다운이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 있었는데 네 전화 받고 반가운 와중에 겸사겸사 나오긴 했어. 먼저 말씀하세요. 오늘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기는 하네요. 윤선 언니도 그 부분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다기에 마침 잘 됐다 싶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자 했고 저는 단단히 마음먹고 대화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윤선 언니는 생각보다 엉뚱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운이한테 주의 좀 줘. 우리 정아가 다운이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다운이가 정아를 따돌리고
다른 친구들하고만 논다고 맨날 울고불고 난리야. 내가 그 애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상처를 받아야 해? 그것도 다른 애도 아니고 다운이한테. 다운이 그렇게 안 받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정아 때문에 피해본 건 우리 다운이에요. 정아가 다운이하고만 둘이 있고 싶어 한다는데 다운이도 다른 친구들하고 놀고 싶고 정아와 같이 놀면 되는 건데 싫어한 건 정아였대요. 그리고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저는 이때 아니면 다시 못할 것 같아서 결국 꺼냈습니다. 아무래도 정아가 우리 다운이 물건에 손대는 것 같은데 언니야말로 정아에게 주의를 줘야 할 것 같아요. 다운이 물건이랑 자기 물건이랑 계속 바꾸자고 하고 도저히 바꿀 수 없는 물건도 갖고 싶어 하고 안 주니까 정아가 해선 안 될 짓까지 하고 있는 것 같다고요. 뭐야? 너 지금 우리 정아가 네 딸 물건을 가져가기라도 한다는 거야? 지금 우리 딸을 도둑 취급하는 거냐고. 아니 그렇잖아요. 자꾸만 정아가 근처에 올 때마다 물건이 없어진다고 하니 다운이도 나도 의심이 드는 수밖에.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어떻게 내 딸한테 그러냐고. 너 입장 바꿔서 아무 증거 없는데 네 딸 도둑 취급당하면 엄마로서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이제까지 언니 동생하며 이웃사촌으로 잘 지냈었는데 지금 네 딸 한마디 때문에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아니 언니 내 말은 듣기 싫어. 너 내 딸 도둑 취급한 거 후회하게 만들어 줄 거야. 증거 없이 함부로 입 나불대고 내 딸 맘에 상처 준 대가를 치르게 할 거라고. 언니의 화난 얼굴을 보고 그제서야 아차 싶긴 했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저도 감정이 올라올 대로 올라와서 딸 문제 때문에 이성을 잃었는데 생각해보면 언니 입장에서는 아무 증거 없이 다온이와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불쾌할 것 같았는데 저도 어쩔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근데 또 언니가 그렇게 말하니 제가 마음이 안 좋고 불편하더라고요. 일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는 말이 딱 맞았더랬습니다. 저는 제 딸에게 다시 찾아가서 혹시 정아가 가져간 증거가 있냐고 물었지만 물론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정아가 가져간 것이 분명하다는 거였어요. 그러고 보니 정아는 유독 딸의 방에 가는 것을 좋아했고 딸이 밖에서 놀자고 했음에도 계속 집에서 그것도 딸의 방에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때 가져갔을지도 모를 노릇이었지요. 저는 비록 엄마끼리는 틀어졌지만 혹시나 싶어 나중에라도 정아가 올 것도 있고 딸이 방 안에서 공부를 잘하고 있나 궁금하기도 해서 뒤늦게나마 CCTV를 딸의 방에 설치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딸한테도 허락을 구했어요. 몰래 할까도 생각했지만 그건 너무 딸에 대해서 사생활 존중을 안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딸과의 신뢰 문제라고 생각했기에 딸에게 동의를 구했는데 딸도 기꺼이 허락을 하더라고요. 나도 혼자 있으면 불안할 때 있거든. 누군가 나를 바라보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엄마가 차라리 CCTV 설치하면 엄마가 나를 지켜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어차피 엄마 방에서 함께 자니까 엄마 뜻대로 해. 딸은 그렇게 말을 해서 저는 당장 가정용 CCTV를 사서 딸 방을 보며 설치할 곳을 찾게 되었는데 설치하려다 보니 책장 위에 뭔가가 있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책장이 커서 거의 천장과 맞닿아 있어서 작은 틈밖에 없었는데 뭔가가 있는 것이 보이면서 저도 모르게 쎄한 느낌이 들면서 손가락을 집어넣어 봤습니다. 잘 안 빠져서 낑낑대어 겨우 박혀있는 것을 뺐는데 세상에, 저는 그 물건을 보고 졸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바로 그 물건은 또 다른 CCTV였던 겁니다. 정말 작은 초소형 카메라였는데 대체 그걸 누가 설치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왜 정아가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딸의 방을 좋아하고 딸의 방에 머물렀던 사람은 정아밖에 없거든요. 카메라를 보자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지만 이건 역시 정아가 그랬단 증거는 없었기에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딸에게 말하면 충격 먹을 것 같아
일단 저만 알고 있기로 했는데 심장이 두근거리며 심하게 뛰었습니다. 기껏해야 초등학교 고학년에 불과한 아이가 어떻게 친구 방에 CCTV를 설치할 생각이 있었나 싶었더랬지요. 먼저 아이 엄마한테 말을 해야지 속이 후련하겠는데 이번에도 증거가 없으니 미칠 노릇이었더랬습니다. 저는 일단 함부로 움직이지 않고 언니네 집으로 가서 뭔가 좀 살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연락을 했는데 도통 연락을 받지 않아 혹시 나랑 그렇게 틀어진 후 전화를 차단했나 싶기도 해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니 문도 열리지 않더라고요. 일부러 안 열어주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로 없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문 앞에 이런저런 택배가 쌓여있는데도 가져간 흔적이 없었거든요. 언니를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 저번에 갔던 언니의 법당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일단 그곳으로 가서 뭔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했어요.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CCTV를 사서 친구 집에 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고 어쩌면 아마도 언니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자꾸 생각이 들었는데 언니를 나쁘게 보고 싶진 않았지만 모든 심증이 다 언니를 가리키니 저는 모든 것을 감수하고 법당을 갔습니다. 그런데 법당을 가니 저번에 깔끔한 느낌과는 다르게 뭔가 기분이 쎄하고 우중충한 느낌이 먼저 들더라고요. 스산하고 무서웠습니다. 신식 카페 갔던 법당은 어디에도 없었고 제가 드라마에서나 봤던 으스스한 그림이 그려진 법당이 제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번에는 가자마자 직원도 없었는데 북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나면서 한참 동안이나 요란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는 침을 꿀꺽 삼키고 소리나는 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언니가 여느 무당처럼 무당 옷을 입고 칼춤을 추며 구판을 벌이고 있었는데 보면 볼수록 느낌이 묘한 것이 참으로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가 위대한 굿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신성시할 테니 제가 중간에 끼어들면 행여나 부정타서 안 된다는 생각에 일단은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제법 오래되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다시 조심스레 가서 문을 슬쩍 열고 구판을 보게 되었는데 그런데 아까 전에 몰랐던 정화가 누워있지 않겠습니까? 몸을 축 늘어뜨린 채 누워있었던 정화였지만 입으로는 웃고 있었고 윤선 언니는 구판에 열중하며 딸을 위해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아이 물건 같은 것들이 상위에 올려져 있었고 아이가 잃어버렸다던 신발, 시계, 학용품, 모자, 옷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분명 눈을 씻고 봐도 우리 아이 것이 분명한 물건들이 눈에 띄었고 학용품의 이름도 다운이라고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설마 혹시 저기 CCTV를 설치한 것과 우리 아이가 공교롭게도 아픈 거랑 연관이 있나 두려움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저도 모르게 넋을 잃고 구판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 제 눈앞에서 더 믿을 수 없는 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바로 법당 앞에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아른거려서 가만히 그 사진을 보게 돼서 보니 그 사진 속의 인물은 다름 아닌 그 옛날에 저 세상에 간 내 남편이었습니다. 머리가 핑 돌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눈을 몇 번이나 비비고 봐도 사진 속에 다정한 그 남자는 내 남편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혔던 것은 그 옆에 여자와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그 또한 나와 우리 딸이 아닌 다름 아닌 윤선 언니와 정화였던 것이었죠.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었어요. 대체 저 사람들이 내 남편을 어찌 알았나 싶었고, 혹시나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남편과 얽힌 것 때문에 일부러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드니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게 되었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기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 눈물의 의미가 대체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저앉으면서 인기척이 느껴졌던지 굿에 집중하고 있던 윤선 언니의 모든 행동이 멈춰졌고, 갑자기 문을 확 열어젖히며 저와 정면으로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벌벌 떨며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게 되었고, 윤선 언니는 새빨간 립스틱을 바른 입술로 시니컬하게 웃으며 제 머리채를 잡더군요. 아주 기막힌 손님이네. 내 남편이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올 거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네 년이었구나. 언니, 지금 내 남편이라고 한 사람 저 사진 속에 있는 남자 맞아요? 그 사람이 언니 남편이에요? 머리채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저는 겁먹지 않으려고 했었고, 남편에 대해서 재차 물었습니다. 네 남편이 원래는 내 남편이었어. 내가 너보다 먼저 만났고 내가 저 사람과 먼저 가정을 꾸리며 살았어. 이제 감이 오니? 그럼 정화도 당연히 내 남편 딸이지. 다운이처럼 말이야. 왜? 내 남편 아이는 너만 낳은 줄 알았니? 언니는 참으로 표독스럽게 눈을 치켜뜨고 얘기를 했고, 제게 섬뜩한 웃음을 지어 보였는데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분노가 느껴져 제 머리가 더 아파왔습니다. 뭐 이런 기막힌 일이 다 있단 말입니까? 내가 묻는 답에 다 솔직하게 답을 해주었고, 정화와 다운이가 이복 자매인 것까지 재차 확인해 주더군요. 충격받은 것은 저였지만 윤선 언니는 감정에 복받친 듯 자기 입으로 스스로 제가 묻기도 전에 모든 것을 다 털어놓으시더라고요. 내가 먼저야. 착각하지 마. 우리 남편 와이프는 내가 최초고 나만 사랑했던 남자고, 너랑 어쩔 수 없이 결혼했을 때도 나랑 계속 만나고 내 딸을 살피던 내 아이 아빠였다고. 알아? 거짓말. 호적이 깨끗한 사람이었어. 당신은 그 사람과 결혼했다고 하지만 법적에서 인정받지도 못한 부부 사이를 내게 인정해달라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왜 나랑 결혼한 건데? 내 딸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결혼하라고 했어. 왜냐면 네 사주에 내 딸을 구할 아이가 태어날 운명이 보였거든.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냐고. 제가 결국 제 딸 이야기가 나오자 이성을 잃고 윤선 언니한테 힘으로 밀치며 달려들었지만 어찌나 힘이 센지 저는 옴짝달짝도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정아, 몸집이 작아서 그렇지 네 딸보다 4살이나 더 많아. 우리 집에 아이를 낳았다고 할 수가 없어서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내가 겨우겨우 키워낸 내 딸인데, 신병을 잘못 알았던 건지 다 이 애미의 죄 때문에 몹쓸 귀신에 씌여서 그 운명을 바꾸기 위해 남편이 너를 선택한 거야. 알아?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다고. 말도 안 돼.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나와 혼인신고도 하고 부부로 살고 우리 예쁜 다운이도 얻었는데 그 사람이 그랬을 리가 없다고. 그러자 윤서는 자기의 핸드폰 속에서 뭔가를 찾더니 이내 녹음 내용을 들려주기 시작했고, 저는 또 한 번 그리운 그 목소리를 듣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정아, 내가 어떻게든 살릴 거야. 정아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해. 내가 사랑하는 것은 윤선이 너뿐이야. 내 맘 알지? 우리 딸만 구하는 것만 생각하자. 너 자책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아서 너랑 우리 정아 둘 다 구하고 싶어서 그래. 네가 말한 그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와 운명을 바꾸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나 믿지?
그 여자는 그냥 나한테 이용당하는 것뿐이야. 그 여자뿐만 아니라 그 여자 사이에서 낳은 아이도 내 아이 아니야. 그저 우리 정화를 살릴 존재일 뿐이지. 나는 절대 그들에게 종주지 않을 거야. 저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또 한 번 무너졌고, 이제껏 내가 알던 남편의 모습이 다 무너지며 돌이킬 수 없는 배신감에 사로잡혀 미칠 것만 같이 괴로웠습니다. 제가 괴로움에 울부짖자 그제서야 머리채를 놔주면서 저를 가소롭다는 듯 비웃으며 저를 짓밟았고, 저는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알았니 너의 위치를? 너는 내 남편이 말한 것처럼 내 대역이었을 뿐이고, 네 아이는 우리 정화를 살리기 위한 존재일 뿐이야. 그 사람이 저 세상 가는 바람에 네가 제대로 현실을 못 본 게 안타까울 뿐이지. 지금 마지막 고판 버렸어. 이제 네 딸은 내 딸의 운명을 물려받아 이제 시름시름하며 저 세상 갈 테고, 내 딸은 네 딸의 운명을 그대로 받아 참으로 예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겠지. 그래서 내가 널 찾아온 거야. 그래서 이 CCTV도 당신이 딸 시켜서 설치해 놓은 거고,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남의 집에 CCTV라니 이거 신고감이야. 알고 있어? 신고해. 근데 신고하기 전에 네 모녀가 먼저 저 세상에 가지 않을까? 나 이래봬도 꽤나 용한 무당이야. 내가 무슨 사기치는 무당인 줄 알았나 본데 네가 보지 못한 것들 나 다 보여. 심지어 너나 네 딸 운명까지도 말이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용하고 대단하고 내 딸과 내 운명까지 볼 수 있는 그 여자가 어떻게 그토록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저 세상에 가게 두었는지 말입니다. 그 와중에 머리가 돌더라고요. 글쎄, 난 당신 말 못 믿겠는데? 그렇게 용한 무당이면서 그 사람 죽는 것은 왜 못 막았어? 아니, 못 막은 게 아니라 안 막은 건가? 딱 보더라도 용하고 살벌한 기가 느껴지는 게 능력 있는 무당인 것은 뭐 맞아 보였는데, 왜 그토록 필요한 남편이 저 세상에 가게 두었을까? 그 사람 운명까지도 이 여자는 알았던 걸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남편이 제게 보였던 웃음과 상냥한 말투, 다정한 목소리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났더랬습니다. 저는 그게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사람을 선택할 만큼 저는 그 사람을 사랑했고, 그 사람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그 진심 어린 마음을 느꼈기에 저는 그 사람을 믿고 싶었어요. 그리고 윤선이는 제 말에 표정이 흔들리며 웃음기가 싹 가셨더라고요. 제가 전곡을 찔렀구나 싶어서 저도 모르게 무슨 용기가 났는지 그토록 심한 두려움 속에서도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남편의 죽을 운명을 알고도 막지 않았던 것은 처음에 날 필요로 해서 접근했던 그 남편이 내게 진심이었다는 것을 당신도 알았기에 질투심에 그냥 내버려 둔 거 아니었어? 그 사람은 내게 진심이었기에 당신과도 안 한 혼인신고도 했고, 내 딸이 법적으로 그 사람 딸로 인정받게 했으니까. 그래서 당신이 그 사람을 죽음을 피하지 못하게 한 건 아니었냐고. 아니면 운명이 아니라 혹시나 당신이... 윤선이는 순식간에 제 뺨을 쳐대었고 부들부들 몸을 떨었습니다. 남편은 그 당시에 뺑소니를 당했었거든요. 하지만 너무나도 치밀하고 아무 증거도 남지 않아서 결국은 뺑소니범을 잡지 못하고 남편은 그렇게 저 세상에 가버렸는데, 아무 증거를 남기지 않았지만 이쯤 되니 그 여자에게 강한 심증이 생겼더라고요. 그 여자는 목에 핏대를 세우고 저를 몰아붙였고, 저는 점차 그 여자에게 밀리며 어떻게 해서든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힘이 남아있지를 않았어요. 눈앞이 아득해지며 이제 끝인가 싶었을 때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들이닥쳤습니다. 바로 경찰이었죠. 경찰들은 우르르 몰려와 단숨에 윤선이를 제압했고, 겨우 그 위기에서 빠져나온 저는 숨을 가쁘게 쉬며 경찰의 도움을 받아
겨우 몸을 추스렸는데 대체 누가 경찰에게 신고를 했을까 보니까 이내 다른 경찰이 정아를 보호하고 나오는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다름 아닌 윤선이를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바로 정아였어요. 왜 자기를 위해 그렇게까지 애써준 엄마를 경찰에 신고했는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경찰과 저를 붙들고 애원했습니다. 비록 내가 엄마를 신고했지만 우리 엄마는 다 나 때문에 나를 구하려고 벌인 일이에요. 제발 엄마를 벌받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더 이상 엄마가 저 때문에 잘못 살기를 바라지 않아요. 가엾은 우리 엄마, 내가 지켜줄 거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지 않을 테니까 제발요. 그러지 마 정아야. 네가 왜 그 여자한테 엄마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 우리가 잘못한 게 뭔데? 다 그 여자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거야. 네 아빠가 나와의 약속을 어기고 그 여자한테 빠지는 바람에 다 이렇게 일이 커져버린 거라고. 불행을 자초한 건 네 아빠고 그 여자인데 대체 왜 네가 그래야 돼, 바보같이. 윤선이의 핏대 어린 저항에도 불구하고 정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릎까지 꿇으며 자신의 엄마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고, 저는 처음에 제 딸이 힘들어지는 것을 보고 한없이 정아가 미웠지만 이런 모습을 보니 정아에게 안쓰러움이 느껴지면서 마음이 울컥해서 저는 비틀거리며 정아에게 다가서고 저도 모르게 정아를 쓰다듬으며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스스로 불안감이 그 애한테 전해질까봐 애써 꾹 참고 티내지 않았고, 저보다 더 불안하게 떨고 있는 아이를 차분하게 진정시켜주며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정아가 제 품에서 계속 흐느끼게 되었고, 윤선이는 그런 정아를 보고 충격을 먹었던지 다시 한번 악다구니를 치며 소란스럽게 했지만, 정아는 그런 엄마에게 눈물을 흘리고 미안하다고 하고 엄마를 결코 혼자 외롭게 두지 않겠다며 차가운 곳에서 홀로 두지 않겠다며 약속한 후에야 윤선이는 그제서야 정아 앞에서 몸을 축 늘어뜨린 후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경찰과 함께 순순히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모든 전말을 알게 되었고, 사실 저는 그 누구 못지않게 충격을 받은 상태였지만 정아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겠다고 약속했기에 스스로 감정을 되새기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우리 모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말할 수 없는 진실은 절대로 저희 딸에게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딸이 시집가려고 하는 지금까지도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딸에게는 좋은 아빠로 기억되길 바랬고, 제가 느낀 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남편도 나중에 진심으로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생각했으니 말이죠. 그 때문에 제가 윤선에게 선처를 해주어도 윤선이는 더 뻔뻔스럽고 못되게 나왔더랬어요. 애써 정아를 봐서 꾹꾹 참는 저한테 수없이 가슴 아플 만한 말들을 쏟아부어서 저를 힘들게 했지요. 사실 맘만 먹으면 유가족으로서 남편의 뺑소니에 대해서 다시 캐려면 캘 수도 있었지만 정아를 봐서 그건 하지 않기로 했어요.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었지만 정아에게는 가장 소중한 엄마임은 변하지 않는 진실이었으니 말이죠. 윤선이는 더 이상 저주를 걸지 않아서였던지 그 후로 내 딸은 정말로 씻은 듯이 낫게 되었고, 여느 날처럼 평범하고 착한 제 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어요. 윤선이는 그 후에 병원에 진료를 받게 되면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 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로 맘먹고 정아를 책임감에 저희 집에서 다온이와 같이 돌보려고 했지만 정아 스스로가 다온이한테 미안해서 차마 얼굴을 보지 못하고 볼 자신도 없다며 거부하는 바람에 정아는 시설로 가게 되었습니다. 시설로 갔다 해도 제가 거의 매일 정아를 챙겼기에 정아는 같이만 안 살았지 제 보살핌을 받게 되었고, 정아는 그걸로나마 만족한다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희귀병에 걸린 정아였지만 누굴 희생양 삼지 않아도 병원 치료 임상실험에 참여하게 되면서 꾸준하게 치료를 잘 받으니 지금은 병도 완치가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기적이라고 했지만 그 기적을 스스로 불러온 것은 정아가 삶의 의지를 다졌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정아가 고등학교에 막 올라가게 되었을 때 입원 치료를 끝낸 엄마가 퇴원을 하게 되자 홀연히 사라지게 되었지만 그 아이는 얼마 전 다시 세상에 그리고 제 앞에 모습을 드러내었고 그 누구보다 엄마와 함께 씩씩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소식만 전해주었습니다. 다행이다 싶었죠. 그 사람들만 생각하면 막 좋고 유쾌한 감정은 아니지만 뭔가 미움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고 측은하고 안쓰럽다고 해야 하나요? 자꾸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을 보니 지나오면 세월이 약이다 싶기는 해요. 가끔 악몽을 꾸기는 해요. 악몽에서 깨나면 아직까지도 너무나 섬뜩하고 힘든 경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미 용서를 했기로 다짐했기에 더 이상 아무도 미워하지 않으렵니다. 그 여자도 정아도 모두가 잘 살기를 바래요. 저와 우리 딸처럼 말이지요. 모든 것이 남편으로부터 비롯되었기에 한때 남편에게도 원망을 쏟아내었지만 그런 남편마저도 이제 다운이 정아 두 딸들 잘 자라게 되었으니 하늘에서 편히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딸들과 남편의 납골당을 함께 가고 싶은 날이네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